한 페이지란다. 단어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단어 끝자락에 보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있죠. 여기 노테이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요번에 문법 문제가 좀 나왔죠. 그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 어디쯤에서 타협을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요 정도를 요 정도로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나랑 좀 오랫동안 수업한 친구들이 작년 이맘때쯤, 그죠? 예비고일 때 성태 그때부터 했나? 1월부터 했나? 1월부터. 그러니까 나랑 오래 본 친구들이 작년 11월 정도부터 본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가 11월 5일 날 개강하거든? 예비고일. 니네 후배 생겨. 선배님들이 되시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후배들이 다 남자애들이라서 좀 안타깝다. 근데 아무튼 슬픈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들은 좀 문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그런 체계에 대해서 많이 좀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중간에 이제 1월부터 온 친구들도 그렇고 그나마 이제 1학기부터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또 괜찮은데 중간에 또 합류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원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온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또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잘 수업을 하면서도 저희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해소하고 해결하는 걸로 하죠. 왕연아, 영원히 잠들 수도 있어? 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봐봐. 이런 게 있죠.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자, 적어봐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질문부터 하죠. 지우, 방학 때 좀 들었잖아. 그지? 문법이 뭐예요? 문법이 뭐야? 문장을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문법이라는 게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질문 다시 지우. 문장이 뭐예요? 주어 동사를 필수로 가지는. 까먹었군.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뭐냐? 준영, 문장이 뭐예요? 형식을 갖춘 단어들이죠. 오케이. 그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주어와 동사. 봐봐. 문법이라는 건 결국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장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문장이라는 건 결국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왕연아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런데 그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 구조가 정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 그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동사를 봤을 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에 대한 구분은 첫 번째로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타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필기를 하실 때 지양해야 되는 건 단색으로 필기하는 거는 지양하세요. 되도록이면 색깔도 구분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표시하는 기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지만 시험 전날 펼쳐봐야 되는데 젠장 뭐가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색깔 있는 펜을 사용하시고 색깔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 차이입니까? 라고 한다면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면 자동사예요.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 다른 애가 필요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동사를 보자마자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구나. 타동사인가 보다.
뒤에 목적어가 없네? 자동사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동사를 보자마자 얘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표시가 없을까? 그런 건 무의미한 겁니다. 됐죠? 목적어 있냐 없냐? 또 하나, 다시 한번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완전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없죠. 그런데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보충해 줄 말이 필요하죠. 그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보충해 줄 말이 필요하니 뒤에다가 보어라는 것을 씁니다. 그냥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동사냐 불완전 동사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동사를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어떻게 두 가지냐라고 하면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 일반 동사는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뭐가 해결이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문법적인 역할들을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비동사를 쓰는 거고 문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것이 일반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누구한테? 조동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중간고사 때 이야기했었던 도치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도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 배웠었냐면 야, 너 여기다가 비동사를 쓸 거니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니 라는 보기를 본 적이 있죠. 그 보기가 바로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동사의 종류 이겁니다. 그럼 잠깐만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동사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결국 동사라고 하는 것은 정리, 동사의 왼쪽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동사의 뒤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이런 애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동사라는 녀석의 성질이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럼 잠깐 한 발짝만 더 나갑시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주어가 있는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죠. 이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런데 그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가 있죠. 그게 뭡니까? 대명사가 있죠. 그러면 명사와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일치합니까?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수와 성과 인칭이 일치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수일치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 자, 그럼 봅시다. 좋아요. 동사를 봤을 때 다시 동사로 돌아와 보면 동사를 봤을 때 이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있죠. 내가 동사를 딱 보자마자 아하 그거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죠. 상민 어떤 거? 동사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봐봐. 이런 거야. 성준 졸립지? 왜 졸린 줄 알아요? 왜 졸립게? 지금 축구하고 와서? 운동하고 와서? 내일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 마음속에 아, 나 저거 아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졸린 거야. 그래서 안 쓰고 있으니까 졸린 거야. 펜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졸린 거야. 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졸린 거야. 잘 생각해봐. 딴 데 찾지 말고. 왕현아, 내가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마지막이야. 진짜야. 마지막이야. 내가 이렇게 이름 불러서 깨우는 거. 알겠지? 꼭 이렇게 화내고 욕하고 소리 질러야지 화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벌써 한 세 번째, 네 번째 부르는 것 같은데 그만 조는 게 좋을걸? 알겠지? 나 별로 안 착해 원래. 착한 척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보세요. 그럼 봐봐. 상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상민 이게 이런 게 있어. 문법이 어려워. 영어 어려워. 암기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암기를 먼저 하고 있어야 연결돼서 이해가 돼. 오케이? 암기가 먼저야, 암기가. 알겠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고 실제로 외워야 돼.
그렇다면 이해가 평생 안 된다. 알겠죠? 봐봐. 내가 동사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뭐? 수, 태, 시제. 세 가지죠. 첫 번째로 수를 알 수 있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합시다. 내가 이 동사를 단수로 쓸 것이냐 복수로 쓸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주어가 결정하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는 거지. 내가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도 주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하죠.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으면 이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행위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행위자의 행동의 대상은 어디 있겠어? 뒤에 있잖아. 뒤에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대상물, 대상이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대상물을 앞으로 뺐어. 행위자 자리에 대상물을 뺐어. 이상하잖아.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다. 그게 수동태예요. 오케이? 그럼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동사 왼쪽에 행위자가 나왔냐? 동사 왼쪽에 대상물이 나와 있냐? 이걸로 찾아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BPP를 쓸 거냐 동사를 그냥 쓸 거냐라고 하는 건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결과물이 왜 도출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앞에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수와 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한다? 얘는 결국 주어 찾기가 되는 거다. 주어 찾기다 얘는. 주어를 잘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와 태와 시제 중에서 동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제라는 게 가장 중요해. 잠깐만 이 말을 바꿔서 해볼게. 너희가 문법 문제를 풀 거야.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문장을 봐야 돼. 그 문장에서 문장 단위로 보라고 내가 항상 말하죠. 문장에서 뭘 먼저 해야 돼?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을 찾으면 그게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을 찾아서 왼쪽에 있는 주어와의 수와 태를 맞춰라. 이게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쭉 가야 된다고. 너희가 설명을 듣고 그거 말고 직접 내가 직접 문장 써서 여기 시제를 갖고 있으니 동사네. 왼쪽에 명사가 있네. 얘랑 수가 맞네. 태가 맞네.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 된다고.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요번에 문법 문제에서도 그냥 밑줄, 문장 단위로 밑줄을 쳐주잖아. 그러니까 문장에서 찾으라는 거야. 국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제가 가장 중요한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있다는 거야. 우리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 상민 멀어진다. 정신 차려. 다시 정신 차려. 오케이? 아득해지면 안 돼. 정신 차려.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가 진짜 동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짜 동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 동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왔으니까 준동사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거지. 뭔 소리야? 동사가 동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동사로서의 역할이 뭔데? 그죠? 그럼 동사는 동사니까 이 동사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겠네. 이러한 특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가 시제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네. 그럼 시제도 나타내지 못하는 동사를 뭐로 씁니까? 그럼 동사를 동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준동사는 동사를 동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 쓴다. 그럼 역할, 용법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명형부죠. 영어에서 말하는 용법이라고 하는 건 명형부 말고 없죠. 그냥 명형부야, 명형부. 그러면 동사를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명사 자리에 쓰겠다. 또 하나, 동사를 형용사 자리에 쓰겠다. 동사를 부사 자리에 쓰겠다.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것이 준동사다.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 상태에서 동사를 내가 명사로 써야 할지 형용사로 써야 할지 부사로 써야 할지를 정하지 않고 쓰는 게 있다. 정하지 않았다. 그게 뭐야? 그게 부정사죠. 그걸 부정사라고 불러줍니다. 부정사. 아니다. 나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 쓸 거야. 동사를 명사로 쓸 거야. 그게 뭡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겠다? 그게 동명사죠. 이렇게. 아니야. 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분사가 되죠. 난 동사를 부사로 바꿔 쓸 거야. 그게 뭡니까? 그게 분사.
구문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잠깐만, 요거 조금만 정리해보죠. 조금만 정리해보면 결국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인 거죠.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요.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녀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뭐 이렇게 명사, 형사, 부사가 다 돼서 가장 쓰임새가 많은 건 부정사인 것이 맞아요. 허나 너무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누구냐라고 해보면 결국 분사죠.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러면 분사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분자가 한자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실제로 이 분자를 쓰게 되는 거죠. 나눌 분자를 써요. 왜?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야, 그래서 너 여기다가 현재 분사를 쓸 거니?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거니?를 물어보겠죠.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깐 질문,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라고.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명사를 수식한다고. 근데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결정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결국 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라. 그 명사하고의 관계. 왜냐하면 형용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녀요. 단독으로 다니는 형용사 없어요. 항상 명사랑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조금 더 갑시다. 그러면 준동사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의 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들이 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 그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야?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럼 동사의 성질의 첫 번째가 뭡니까?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나온다. 동사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준동사라 할지라도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온다. 찡기.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준동사의 행위자? 준동사 행위자가 의미상 주어죠. 그걸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 왼쪽엔 주어가 있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동사 왼쪽에는 의미상 주어가 있죠. 됐죠? 근데 하얀색으로 쓴 이유는 실제로 이제 중등부 때는 이걸 물어보죠. 너 그래서 오브를 쓸 거야? for를 쓸 거야? 이거 물어보죠. 그리고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 뭘 쓸 거야? 소유격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고등 과정에서 이걸 실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으로 쓴 겁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서.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잘 생각해봐.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지적으로 하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준동사인데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또 한 가지.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은 왼쪽에 행위자 나온다.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잠깐만.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대요. 그럼 이 목적어가 어디에 나올 수도 있어? 목적어가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준동사라 할지라도 두 번째 뭘 따질 수 있다? 태라는 것을 따질 수가 있다. 태를 따질 수 있다. 그 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능동이라는 것과 수동이라는 것을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데 세 번째 중요합니다. 똑같이 노란색이긴 한데 얘는 중요해.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준동사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있다? 시제가 있다. 그런데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일치하는 것. 두 번째 불일치하는 것이 있죠. 일치와 불일치 두 가지가 있는데 일치하는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쓰시고요. 불일치할 때 옛날 일, 이전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뭘 써라? have pp를 써라. have pp. 완료 맞죠? have pp 쓰면 된다. 그래서 불일치할 때는 무조건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준동사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냐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준동사에 대해서 not 이라는 형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어디다가 앞에다가 준동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 됐죠? 이게 준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결국 지금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꽤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다 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동사에 대한 얘기다. 됐죠? 전부 다 동사에 대한 얘기였어. 그런데 여기까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는 영어의 한 문장 속에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몇 번씩 있어야 됩니까? 얘가 이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게 반드시 몇 번씩?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오는데 몇 번씩? 한 번씩만 나와야 돼.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오되 한 번만 써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한 번만 쓰자. 그런데 내가 주어 동사 한 번 썼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연결해주는 플러스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진, 그게 뭐야? 꿈나라에 갔다 왔죠? 이게 뭐냐면 바로 연결어죠. 그게 연결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현기야, 연결어인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개야? 우리 열심히 외웁시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자체가 시험 문제죠. 그래서 전치사를 쓸 거야, 접속사를 쓸 거야. 이 자체가 문제가 되죠. 잠깐만,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전치사는 뒤에 뭘 씁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이렇게 쓰면 되죠. 주어 동사 안 나옵니다. 주어 동사 안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구라고 부르고요. 접속사 뒤에 뭘 씁니까? 접속사 뒤에는 주어랑 동사를 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쓸 거야, 접사를 쓸 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because of를 쓸 거냐, because를 쓸 거냐, during을 쓸 거냐, while을 쓸 거냐, despite니, though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문법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한 게 누구야? 동사죠.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해서 동사, 준동사,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그 중요한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해준 애가 있다고. 그게 접속사잖아. 그러니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었죠. 어떤 거? 한 문장 안에 주어랑 동사의 개수는, 그렇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 돼야겠지. 맞아요. 여기 마지막에 플러스 1이 주절 주어 동사인 거잖아. 접속사 하나당 주어 동사 하나가 추가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너희가 읽어가는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얘네들을 적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갑시다. 여기 접속사가 있잖아. 접속사. 접속사의 종류가, 재원, 접속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등위, 문법적인 위치가 동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and나 or이나 but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약속,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 등위 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기로 했죠.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세모로 표시하기로 했고, and나 or이나 but 뒤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 되고요. 그 앞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일하게, 동등하게 붙는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병렬 구조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도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됐죠?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 근데 생각해 보면 종속 접속사라는 거는 개념상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 주어 동사 있어요. 근데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의 문장의 형태를 갖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주어랑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문장의 지위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문장이고 너도 문장이니까 너랑 나랑 동등하게 묶어주자.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괜찮아. 그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주어 동사가 또 있어. 근데 주어 동사 있어서 나는 단독으로 혼자서 문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 다녀도 돼. 내가 주인으로 살아도 된다고. 헌데 종속 접속사라는 개념은 이 주어 동사가 또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속된다는 건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 나 혼자서도 문장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또 다른 문장의 종이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 너희는 주인으로 살 거야? 종으로 살 거야? 다 주인으로 살 거잖아. 근데 종이 되는 거야. 이상해. 그러니 종속 접속사는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왜 종속되지? 그 얘한테 물어본 거지. 너는 왜? 굳이 혼자 다녀도 되는데 왜 굳이 또 다른 문장이 종속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니 얘가 대답한 건 내가 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역할과 용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역할과 용법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가 있었죠. 뭐? 명령부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가 있는 것이고 형용사절 접속사가 있는 것이고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깐만.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약속한 건 문장 분석을 하고 문장을 나눌 때 약속했었던 것은 명사절은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자. 이렇게 네모로 표시하자. 네모로 표시해서 꺽쇠 괄호로 묶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꺽쇠 괄호로 묶어주자. 이렇게. 됐어요? 형용사절은 이렇게 세모로 둥근 가로로 묶어주죠. 그런데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수식이죠.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명사까지 찾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명사까지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건 잠시 후에. 이렇게 일단. 부사절은 뭐냐? 부사절은 그냥 추가적인 정보가 될 뿐이니 가로로 묶어주자. 여기까지. 참고로 부사는 문법적인 역할이 아주 많다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추가적인 의미를 추가해준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거죠. 되셨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고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하면서도 기호들은 다 여기에 맞췄었어요. 전부 다 여기에 맞췄었거든요. 자, 기억해 보시면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는 빨간색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외우시라. 왜?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 딱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끈 접사가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들은 외우셔야 된다. 반드시. 왜냐면 개수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이것만이야. 됐죠? 좀 더 가볼게. 형용사절이 뭡니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다. 절이니까. 근데 형용사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럼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게 뭡니까? 관계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두 가지가 다 되죠. 그러니 이 형용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관계사가 되는 거죠. 관계사. 그런데 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준영 방금 말한 것처럼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관계 부사라는 것이 있죠.
공식까지만 합시다. 관계되면서 공식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부사는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기에 요 얘기를 하나 할 건데요. 요 얘기를 할 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잖아요. 잠깐 데려와 봅시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있잖아. 질문.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봤을 때 전치사가 있으니까 뒤에다가 명사를 쓴 겁니까? 아니면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쓴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쓴 거예요? 아, 이름이 전치사니까?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모든 전치사 된 명사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 명사 앞에 전치사를 썼다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가 맞아요. 그럼 질문을 다시 합시다. 얘는 명사 구입니까? 전치사 구입니까? 전치사 구죠. 그럼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치사 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돼. 역할은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명, 형, 부 세 가지밖에 없지. 그 중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에서 최소한 뭐는 아니다. 명사는 아니다. 오케이? 방금 우리가 말했잖아요. 명사 구가 아니라 전치사 구라며. 그럼 전치사가 중요한 거야? 명사가 중요한 거야? 전치사가 중요한 거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 형, 부 중에 셋 중에 뭐는 아니다? 명사는 아니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일은 뭐다? 묶어서 이 자체가 하는 일은 때로는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마지막으로 다 했어요. 이제 다 했어.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눈치채고 가시면 돼요. 결국에 내가 주어랑 동사를 썼어. 주어 동사를 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추가로 하고 싶은 말 더 있어. 이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준동사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더하면 그 준동사의 종류가 명, 형, 부가 있죠. 맞아요. 즉 주어 동사 쭉 와서 여기에 명형부가 있어요. 준동사의 명형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지 말고 주어 동사 쓰고 접속사 쪽으로 오면 접속사로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 명형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즉 주어 동사를 쓰고 구의 형태를 써도 명형부, 절의 형태를 써도 명형부라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명형부 절을 명형부 구로 명형부 구를 명형부 절로 왔다 갔다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다. 그게 우리가 배웠던 지난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였던 분사 구문인 거죠. 부사 절을 부사 구로 바꾼 게 분사 구문이었던 거야. 됐어요? 네. 이것도 왔다 갔다 서로 바꿀 수가 있더라. 되셨죠? 다행인 건 사실 맨 마지막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우리는 서술형이 없다.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이걸 문장을 전환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점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허나 이런 개념은 있는 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좀 먼저 나갈 겁니다. 연휴 때처럼 교과서 진도를 먼저 나갈 건데 문장 분석을 더 해보기도 할 거고 이럴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맞춰서 딱 요 틀거리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요거를 왜 굳이 내신 대비 시작과 동시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했냐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은 뭐야 저건? 뭐 자꾸 저걸 뭐라고 외워보라고 하고 시켜보는데 난 뭔지 배우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배운 거야. 이제 물어보면 알아야 돼. 알겠죠? 난 분명히 알려줬어. 이제 모르면 맞는 거야. 난 이제 다 했어. 모르면 싸대기 맞는 거야. 이제 글자 수대로 맞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에이, 이 새끼 진짜 때리겠어? 그래서 일요일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백지에다 쓰라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놨어요. 틀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다 여기 있어요. 뭐 어떻게 썼냐?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요게 다 이렇게 다 네모야. 이렇게
뭐 여기 네모에 3가지가 있어. 그럼 채우시면 돼요. 그나마 괜찮아요. 틀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틀대로 그 틀 안에다 다 채워 넣으시면 된다. 재시험은 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시험 봤을 때 아니 채점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냥 하나당 다 1개야. 그래서 커트라인은 5개. 5개까지. 알겠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1학년 때까지는 문법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조금 이제 부족한 사람들 좀 있고 문법 문제를 좀 놓쳐서 안타깝게도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 생각보다 이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난 문법이 좀 자신 있는데 문법 별거 아닌데 난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어려운데 문법 별거 아니더만 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난 문법이 좀 어렵고 이게 약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